리비우스에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그 연도 차이는 한 400년 정도, 길어야 500년 이런 차이인데, 물론 긴 시간이죠. 역사에서 400년, 500년 긴 시간입니다. 자, 로마는 이제 어거스틴 때에 이르면은 완전히 거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물론 로마가 남긴 유산들은 로마 법이라든지 로마의 교황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뒤로까지도 길게 이어집니다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로마 공화국, 로마 제국은 이제 해체되는 그러한 결정적으로, 물론 동로마에도 상당히 또 남아 있어서 500년 가량을 더 가지만, 일단 그 중심이 되던 그 이탈리아 반도 쪽의 서로마 쪽은 거의 사그라지는 단계에 이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사양길로 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문명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기독교 문명이 이제 떠올랐죠. 그러한 중세 기독교 문명이 떠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두드러졌던 인물이 바로 교부 또 성인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래서 고백록, 신국론 이런 저서들로 유명하고, 그래서 당시 기독교 문명이 얼마나 융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로마는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나쁜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부정적인 로마의 모습을 신국론의 전편에 걸쳐서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성하고 이 세속도시 로마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죠. 얼마나 로마는 악하고 타락했고,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도성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고지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로마의 어떤 단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파당끼리의 분쟁으로 희생된 동료 시민의 피로 얼룩진 마리우스가 이제 패배당하여 도성으로부터 도망쳤어도 로마는 자유롭게 숨 쉴 틈이 없었다. 이에 대해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제 로마 공화정의 저 뒷부분, 유명한 문필가죠. 자, 그러니까 이 키케로가 정치가기도 하고, 뭐라고 썼냐. 칸나가 마리우스와 함께 돌아와 도성을 장악했다. 그때 명망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살당했고 나라의 불빛은 꺼져버렸다. 나중에 술라는 이런 잔혹한 승리에 대해 보복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의 수가 감소했는지, 공화국이 어떠한 재앙을 입었는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두 개의 파가 대립합니다. 마리우스파와 술라파. 그런데 마리우스파가 집권해서는 세를 잡아서는 술라파를 엄청나게 잔혹하게 죽이고, 술라파가 다시 돌아와서는 마리우스파를 그렇게 죽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로마 공화정 후기에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보다 평민 쪽에 원래는 출발이 가까웠던 마리우스파, 보다 귀족파 쪽에 가까웠던 술라파, 그러나 옛날에 부자의 부와 빈자의 자유가 법치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공화 정신이 쇠약해지자 이제 양당파 간의 악순환적인 폭력 투쟁으로 이제 점철된 거고, 결국 그 끝에 과두정, 삼두정치, 그 다음엔 제정,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벌 주려고 했던 범죄 행위를 그냥 두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던 이 보복 행위에 대하여, 보복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해요? 범죄 행위를 그냥 두는 것보다도 더 파괴적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내란이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두고는 억지로 그 벌을 주겠다고 특별재판소까지 만들겠다고, 정상적인 재판관들이 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대법원장을 이런저런 사유로 너무나 겁박하고, 자신이 받아야 될 재판이
파기환송되어서 재판이 유죄 취지로 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이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법원에 대한 겁박, 이렇게 하면서 명분은 벌 주어야 되는 사람을 벌 줘야 된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더욱 파괴적으로, 그 행위가 더욱 파괴적일 수가 있다 라고 어거스틴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칸이란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치료약이 질병을 쫓아가다가 모든 한계를 넘어 너무 멀리까지 나아갔다. 너무 멀리까지 나가면 과유불급이라 그랬죠.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범죄자를 벌 주겠다면서 너무 멀리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는 소탕되었다. 그러나 이제 범죄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좀 너무 끔찍한 대목이네요. 고전을 읽다가 굉장히 저희가 섬찟하게 되죠. 범죄자는 소탕되었다. 그러나 이제 범죄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밑에 살아남은 범죄자들, 아마 그들이 더 큰 범죄자들일 텐데 자기들만 살아남게 되기까지 어떤 명분을 내세웠을까요? 범죄자 소탕을 내세웠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던 범죄자는 소탕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였습니까? 이제 범죄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2000년도 더 전의 글입니다. 그걸 다시 수백 년 지나서 어거스틴이 옮겨놓은 거예요. 자, 역사는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고 새기지 않을 때 비극이 반복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하나의 나는 그래도 끝까지 A당이 좋아. 무조건 A당이야. 왜냐하면 B당은 아무리 A당이 못해도 B당이 더 못해. 더 나빠. 이런 사이비 종교적인 그러한 태도로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비극을 양산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인류 고전들의 텍스트 속에 굉장히 웅변히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공화적인 모습, 반공화적인 모습, 반공화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공화적인 모습, 반공화적인 모습을 풍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해놓고 헌법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없는 제도를 공화제라고 한다. 북한은 뻔뻔스럽게 왕조 세습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공화국이다. 뭐 하나 공화적인 게 없어요, 북한은. 그야말로 특권의 왕국이죠. 수령과 고위당직자와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고, 고위당직자와 일반 시민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평양 시민은 특별 시민이고 지방과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고, 정치범 수용소와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무슨 웬 공화? 무슨 공화 정신이 있어요? 정반대 용어를 잘 갖다 붙이죠. 평화를 추구한다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왕이 없으면 공화국, 왕이 없는 나라가 공화정.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공화정신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공화정신이 날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기존의 좌우나 기존의 진보 보수로는 잘 관측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헌법 정신, 건국 이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전통을 보면은 명백하게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류 고전의 텍스트들에서 공화정신이 살아있을 때를 높이고 공화정신이 떨어졌을 때를 아주 안 좋게, 나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우스와 술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성 밖의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심 가운데 있는 도로와 광장과 극장과 신전 역시 시체로 가득했다. 사실 승리한 자들이 승리를 거두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승리한 후에 승자로 남거나 승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위대한 그 고전 정말 서술가답게 승리하기까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승리한 다음에 더 많이 죽였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리우스가 승리하고 망명지에서 돌아오자마자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 말고도 집정관인 옥타비우스의 목이 연단에 내걸렸다. 한때 집정관의 목을 연단에 걸었어요. 이런 식의 행동을 고전 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 로마는. 근데 이제 어지러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1.8평 사형수와 비슷한 감방에 가두고 자기들의 전직 국무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시설에 구금 상태에 두었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부끄럼도 제도권이 침묵하는 그 현실은 공화정이 살아나는 것이겠습니까? 공화정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공화정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정신을 자꾸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력과 흐름은 우리가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우리 나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카이사르와 핀브리아는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고 크라시 부자는 서로 보는 가운데 학살되었으며 부자가 서로 보는 가운데 학살됐어요. 베비우스와 누미토리우스는 갈고리로 끌려가다가 내장이 터져 죽었다. 물론 어거스틴은 이제 로마를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보진 않아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공화정이 어지러워진 다음에 죽음의 모습들이 갖가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 모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누구, 현직 누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모욕하고 또 의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모욕하고 그 영상을 유출해서 모욕하고 등등 모욕의 방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빽빽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살해의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카툴루스는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독약을 마셨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요. 유피테리의 사제이던 메톨라는 혈관을 절단함으로써 자기 신에게 스스로의 피를 바쳤다. 이뿐만 아니라 인사할 때 마리우스가 오른손을 내밀어 답례하지 않은 사람, 그 신호예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 즉각 참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화 정신이 살아날 때와 살아나지 않을 때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는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이 근대 법치가 시작되는 효시죠.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